예, 다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지난주 3월 4주차에 이제 주요 이슈를 짧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없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주요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금융법 이제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난주의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에 핫한 주제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가상화폐 이제 CBDC로 인해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런 가상자산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라 불리는 것들이 가치가 폭락하게 될지에 대한 기획 기사가 있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이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슈가 됐던 뉴스들입니다. 첫째로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거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인가가 이제 초읽기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3차 재재심 결과 그러니까 정영채 NH투자증권의 이제 대표가 이제 문책에 해당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 연임이 제한이 되는 이제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이 금융감독원의 재재심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후속 절차가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감경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이 커지는 빗썸 인수전, 네이버, 비자도 저울질,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IB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이제 협상 대상자였던 넥슨과 이제 거기에 이제 네이버와 비자까지도 이제 상당히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재개 이제 5월달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홍콩식 공매도 제도가 5월부터 이제 재개되도록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상증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또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사를 이제 핵심 기사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머지 기사들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인가 초읽기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카카오페이가 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카카오페이의 지금 2대 주주가 그 43% 카카오페이의 4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엔트그룹의 관계사가 이제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이나 그죠 이제 중국 금융 당국의 이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 금융회사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해서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중국 금융 당국에다가 계속 문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에 이 카카오페이 이거 건드릴 거냐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건 개인정보들인데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들을 니네들이 뭐 이렇게 열어보거나 부당하게 활용하는 거 아니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만 상위 뭐 중국 금융 당국은 두 달 가까이 이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거 받아오기 전까지는 마이데이터 인가를 못 내주겠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그러니까 그 언론사 기자분께서 지금 보도해 주신 게 결국에 카카오페이는 이제 3천만여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내에 결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리려고 한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 보호 차원 넓게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큰 축은 네이버와 카카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페이가 없이 네이버를 견제할 수 있을까? 토스까지 3개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옵티머스 펀드를 많이 팔았던 거의 이제 판매 비중이 이제 80% 넘는 이제 액수를 팔았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이제 대표에 대해서 문책 경고가 있었다. 네, 이후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때 감경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앞선 영상 이번 주에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이제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에 관련된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 최근 이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에서 이제 들어간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결국에 이 펀드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산 운용사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처가 판매를 수탁받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가 이걸 이제 고객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팔게 되겠죠. 기관 투자자한테 팔게 되겠는데 이것을 판매하는 투자업자 즉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에게 이 사전 및 사후 점검 의무,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실제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명분으로서 이제 처벌을 이제 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기사를 써주신 기자분께서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촘촘해야 되는 공모펀드, 투자자가 더 많은 공모펀드에는 또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판매사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모순이 벌어진 셈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사모펀드 판매 위축 그리고 판매 보수의 인상 등의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전자금융업법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새로운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사업 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계좌라는 것이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 증권사라든지 이런 금융회사들만 계좌를 발급을 할 수 있었고 고객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수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예치하고 뭐 이자를 운용해서 이자를 돌려주고 이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종합 이제 지급결제 사업자라는 이제 자격을 얻게 되면 비록 이제 일부이지만 이제 지급 계좌를 이제 발급할 수 있게 되고 이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연동이 돼서 직불카드, 선불카드, 후불카드 등의 지급 수단을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후불카드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신용카드이죠. 그래서 지급수단, 카드 회사를 이제 위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결제금을 선지급, 리볼빙이라고 하는 이런 여신 기능도 일부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이쪽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금 소액 단기보험 이쪽도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보도기사가 뭐였냐면은 실제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제도 내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이 자격에 그러면 핀테크 업체만 포함이 되냐, 빅테크만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법에서는 명시를 한 게 기존의 레거시 이제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도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지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명시했다. 그 내용은 실제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규제를 상당히 적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그 룰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 빅테크가 지금 먼저 공략을 해 들어오는 분야가 지금 카드 그리고 여신 쪽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 쪽이고 보험과 이제 카드 업권으로 지금 먼저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래서 격돌이 예고가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그 조금 더 중요도는 낮아지지만 그 차근차근 순서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일, 4월 5일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다. 하지만은 이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것은 결국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게 되는데 과연 이제 판매사가 동의를 하게 될지는 사실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NH투자증권의 이제 NH투자증권이 전체 그 설정액의 84%인 4,327억 원을 판매를 한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부담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은 기존의 라임 그 펀드 그 사기 사태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이게 민법 제 109조,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 법리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한 번 더 100% 반환 권고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 권고 결정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뭐 이게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 5일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 정도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해설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면 이게 왜 100%냐? 그래서 뭐 투자자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슨 과실상계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은 몇 대 몇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영 안 하고 왜 100%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법 제도 자체에서, 법리 자체에서 이제 이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손해 액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차고 취소, 계약을 취소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당이득을 이제 서로 반환하는 이쪽 법리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100을 주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주거나, 이게 중간 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차고 취소에 대한 법리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의 이슈는 아니지만 업비트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표절 논란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상식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이제 베끼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 경제적인 이득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된 이제 법령, 그 우리나라 법 체계에 따랐을 때는 실제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은 지식재산권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상당히 이제 좁아서,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우리 많이 쓰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뭐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베트남에 출시한 게릿이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이 당근마켓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한다 할지언정, 실제로 이제 당근마켓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되기가 어렵고, 실제로 등록이 되면 또 다른 문제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 사업 모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들 이제 베끼고 있고, 그것이 이제 위협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판 커지는 빗썸 인수전, 네이버 비자도 저울질이라는 기사인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지금 크게 두나무가 운영하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제 빗썸이 운영하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이게 두 개가 이제 좀 많이 크죠. 근데 그 중에서 빗썸에 대해서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넥슨이 먼저 협상을 이제 타진하고 있었는데, 5천억 규모로 타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핫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그 글로벌 IB 투자은행들인 모건 스탠리와 그 DB, 도이치방크, 이제 JP 모건 등의 이제 IB들도 이제 관심을 보이는 데 이어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네이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인 비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바이낸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럴 수 있지만 홍콩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현재로서는 1위의 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빗썸의 이제 지분 구조를 볼 때 최대 주주는 빗썸 홀딩스이고, 나머지 지분들 중에는 이제 2대 주주는 이제 비덴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비덴트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빗썸 홀딩스의 또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또 거기서 이제 34%가 이제 비덴트라는 회사이고, DAA라는 회사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덴트라는 회사가 요즘에 최근에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는 주식으로서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빗썸 이제 거래소를 인수할 기업은 결국에 비덴트의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지분들을 이제 직접 취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빗썸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가치까지 포함했을 때 빗썸의 기업 가치가 이제 2조 원대 이상으로 거론이 됨으로써, 상당히 지금 이제 기존에 협의하고 있었던 넥슨이
우선권을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 인수에 관심을 가진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가게 될지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는 우리나라 이미 한번 진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업을 지금 접은 상황입니다. 규제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접은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비싸 인수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이번 주 뉴스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기사라서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깨알같이 있는 글씨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CBDC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이제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겠죠. 그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과연 이제 이 그 민간이 발행하는 이런 가상자산 암호화폐들의 가치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급락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급락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그런 CBDC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암호화폐, 민간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이제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비전이,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는 제 의견을 밝히는 영상은 아니긴 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전 이걸 보는데 둘 다 이제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CBDC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 자체랑 사실 이런 암호화폐의 가치에는 사실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현물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교환 가치, 그 가치 저장 기능 뭐 이런 쪽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왜 올라가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레거시 이제 금융 거래에 있어가지고는 규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가상자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있어서 이 규제 프리미엄을, 그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프리미엄 때문에 사실 이쪽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몰려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외국환 거래에 관련된 법률을 다 이제 그 위반을 해서 탈세를 하는데 사실 쓰일 수가 있고, 각종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그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가 시작이 됨으로써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이제 가상자산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CBDC랑은 사실은 연관이 사실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실제로 말 그대로 우리 그 지폐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현물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내용의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주장으로서 붙어 있는 게 좀 신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 생각보다 이번 주는 말씀드리기 짧아서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상당히 길어졌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자, 마지막 그 기사는, 자 이제 그 올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예정입니다. 홍콩식 공매도,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그 공매도만 이제 허용이 되는 방식으로 홍콩식 공매도가 이제 5월 달부터 재개가 되는데, 이제 지금 금융 당국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이제 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증자 참여를 막는 것, 그리고 막고 이걸 위반할 때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런 규정을, 그러니까 이제 감독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게 단서를 달아서 다만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같은 회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 거래 단위로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허용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독립금융 여기 보시면은 같은 법인 소속이라도, 즉 이제 독립 거래 단위라는 게 결국에 뭐 그래서 같은 회사, 같은 증권사이지만 부서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가 만약에 독립 거래 단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같은 회사가 증자에도 참여하고 공매도도 하더라도 이걸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전면 허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에 있는 금융투자 업자라고 한다면은 이 차이니즈 월이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그 차이니즈 월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끼리, 그 부서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형해화되는 내용이 이제 입법화됐다라는 기사이고, 네, 이게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막혔냐,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기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이 예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현대상선에 대해서 이제 현대상선이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이제 13%까지 급증을 함으로써 실제로 현대상선의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리고 유상증자 2조 6천억 원대 유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되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주가를 일부러 이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유상증자할 때 그 신주 발행 가격 자체를, 그러니까 시장가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이 한 주를 살 수 있는 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싼 가격의 신주를 사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낮췄던, 그리고 실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내려갔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 낮은 금액을 샀던 신주가 결국에 다시 회복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 차익을 벌 수 있는, 공매도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차익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심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융위원회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유상증자에 이제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는 공매도를 한 기관, 그 기간 중에 공매도를 한 기관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예외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제 사실상 허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입법화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붙이자면, 사실은 저는 뭐 공매도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그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 가지고 실제로 그 매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장 가격이 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사실 개인과 기관 다른 사람들도 사실 탑승이 가능하겠죠. 우리 속된 말로 탑승이 가능해서 여기서 사실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고, 실제로 이 신주를 배정가 받는 것도 역시나 기존에 있던 주주들한테 신주를 우선 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떨어뜨려졌던 이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거는 이 공매도를 친 사람들, 작전한 사람들만 이걸 배정받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사놓으면은 낮은 가격으로 나도 신주를 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차익을 나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만약 인위적인 가격 조정으로서, 시세 조정으로서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공매도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게 회복이 되는, 가격이 탄력 있게 회복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그 자본시장 그리고 이제 이런 투자 거래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짧게 덧붙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